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리원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리원리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이제 강의 시작하면서 개론 정도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먼저 조리원리 부분은 여러분들이 식품학 수업을 또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식품화학 내지는 식품학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 수업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그래서 식품학 조리 원리라고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조리 원리라는 과목으로 해서 강의를 들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리 과학 이렇게 해서 수업을 이제 학부 때 아마 강의를 이수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식품학하고 이쪽이 이제 많이 밀접한데 그럼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에서 2점, 2점, 4점에서 세 문제가 있었고요. 조리 부분에서도 4점, 4점에서 8점 부분이 있었는데 배점은 이렇게 있었는데 이 두 문제가 겹쳐져 있어요. 두 과목이. 그래서 우리가 그 영양교사, 식품영양학과에서 식품학이다 보니까 이 시험 문제를 낼 때도 여기에서 물성 부분의 문제가 있었고요. 물성에서 이제 탄성하고 소성에 해당이 되는 물성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물어볼 때도 도토리묵이라든지 곤약 이러한 것들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탄성에 해당이 되는 것은 잡아당긴 다음에 놨었을 때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탄성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도토리묵과 곤약 중에서는 누가 더 탄성이 강하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는 거예요. 식품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도토리묵은 쉽게 깨지지만은 곤약은 훨씬 더 말랑말랑 하잖아요. 쉽게 깨지지 않고 그랬을 때 이러한 탄성의 성질을 물어본다든지 흐를 수 있는 것과 흐르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흐르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소성이라고 하잖아요. 가소성. 그 가소성의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단순하게 화학적인 것이 아니라 식품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이건 이제 기본 문제로 해서 나왔던 거였었는데 육류에 있어서 색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셨을 거라고 보고 하나는 이제 산패와 관련된 지방 산화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 문제가 나오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튀김으로 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튀김 문제로 물어보면서 묻기 때문에 조리적인 부분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식품학에서는 지방의 산패에 있어서 자동산화가 있고 산화적 산패가 있고 쭉 이렇게 들어간다면은 그 조리적인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튀김을 할 때 이 튀김류를 대두유를 이용할 것인가 이 튀김류를 라드를 이용할 것인가 그때 일어나는 지방의 성질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기름에서 이제 일어나는 점성의 변화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식품학적인 거에다가 더하기 조리적인 개념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였었고 조리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에서도 4점짜리 문제가 두 개가 나왔을 때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가 단백질에 응고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단백질의 응고 문제였었는데 이 응고 문제에 있어서 하나는 우유를 이용해서 치즈가 되는 과정, 하나는 콩물에 해당이 되는 두유가 되면서 두부가 되는 과정이었었는데 이것 두 가지 다 사실 제가 조리라고 말을 했었지만 이것도 역시 식품화학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단백질의 변성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변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여기 우유에서 치즈가 되는 과정에서 렌넷이라고 말하는 레닌이 작용할 수도 있고 여기에 또 들어가는 스타터 균주가 또 이용이 되기도 해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두유에서 두부로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이제 간수, 해당이 되는 응고제 물질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염화칼슘 문제를 물었어요. 그러면은 변성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것은 화학적 변성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학적 변성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건 레닌에 의한 효소에 의한 변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건 염류에 의한 변성이거든요. 그래서 변성, 단백질의 변성 파트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화학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우리가 우유가 들어갔었을 때 제가 우유에서 치즈가 되는 과정, 우유에서 버터가 되는 과정 또 여러 가지 과정을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두유 부분에 있어서도 또 두부 문제를 설명을 하게 되고 두부에서 여러 가지 불리기부터 시작해서 갈아요. 마세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콩비지를 걸러내고 이 과정을 쭉 설명을 해요. 식품학에서는 그 과정까지 길게 설명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두부가 되고 난 다음에 물에다가 모두부의 경우에는 침지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돼요. 그랬을 때 시험 문제가 뭐였었냐면 4점짜리 문제였었을 때
우유에서 치즈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스타터를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를 쓰는 거였어요. 첫 번째가 1점짜리가. 그러면은 목적에 해당이 되는 거라는 건데, 우유에서 치즈로 갈 때 만약에 스타터 균주를 쓰라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치즈가 되는 스타터 균주를 써라 그랬으면은 락토코코스, 락티스 안 쓰셔도 돼요. 락토코코스, 크레모리스였겠죠. 근데 이런 걸 쓰라고 그러지는 않았었고, 이것들이 이제 스타터 균주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걸 왜 넣어? 라고 물었던 거예요. 목적을 쓰시오 라고 했었는데, 이 목적은 뭐냐면은 이것들이 산을 생성하게 되면서 바로 발효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 있고요. 산 생성으로 인해서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거를 쓰라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균주를 쓰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생물 이름까지는 이제 필요 없어요. 미생물 이름까지는 우리가 식품 미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산생성으로 발효를 촉진한다 라는 것이 이제 메인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부가적인 것이고, 이것이 첫 번째 1점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였었냐면은, 레닌을 이용했었을 때 응고되는 기전과 염화칼슘이 만들었었을 때 응고되는 기전의 차이를 설명하여라. 이거였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유 부분 들어갔었을 때, 카제인의 경우에 알파, 베타 카제인은 소습기예요. 물을 싫어해요. 카파 카제인은 친습기예요. 그랬을 때 카파 카제인 상태로 바깥쪽에 주로 이제 안정된 상태로 떠 있게 되는데, 여기에 레닌이라는 소화효소가 레닌이 들어오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부분을 이렇게 분해를 시켜버리게 돼요. 분해를 시켜버리게 되면은 얘가 불안정한 형태의 카파 카제인 형태가 되면서, 이 파라카파 카제인이 칼슘 이가이온을 갖고 있는 상태로 해서 응고되는 것이 치즈의 원리예요. 이 원리를 쓰라는 거예요. 더하기 두유에서 두부가 되는 것은 메인으로 들어가야 될 단어는 이거예요. 글리시닌이라는 바로 단백질의 칼슘에 의한 이가이온에 의한 이가 양이온에 의해서 바로 응고가 되는 원리다라는 말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당되는 것들을 배워요,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뭐였었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레닌 문제라든지 글리시닌에 의한 염화칼슘의 응고는 화학 시간에도 또 배우실 거예요. 또 중복이 돼요. 근데 왜 마지막에 두부를 침지하는가? 라는 침지의 이유를 쓰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 경우에는 뭐였었냐면은, 바로 과잉의 응고제를 용출시키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두부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조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식품학적인 것, 조리적인 것이 섞여버려요. 문제에서 같이. 섞여서 나오는 건데 다 강의해요. 전부 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단백질 응고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었고요. 두 번째 문제가 또 뭐가 있었었냐면은, 물었던 거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전분 파트를 들어가게 되는데, 전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식품학하고 굉장히 또 유사한 부분이 나오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전분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5개 키워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데, 호화, 노화, 호정화, 당화, 겔화, 이렇게 해서 이제 5개가 어떤 기전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거를 촉진하는 인자, 방해하는 인자,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돼요. 그랬을 때 시험 문제로 물었던 것이 호정화하고 당화를 물었어요. 그래서 호정화, 당화를 물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당화 부분에서 뭐가 있게 되냐면은, 당화 파트에서 우리가 전분에 해당이 되는 것을 스타치라고 했었을 때, 전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포도당이거든요. 이 하나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글루코즈 포도당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글루코즈 포도당으로 넘어왔었을 때 단맛을 내는 것까지가 이당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말토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단당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글루코즈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수십 개, 수천 개의 스타치가 이렇게 말토즈나 글루코즈의 당류로 분해되는 과정에 중간 물질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덱스트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덱스트린으로 만드는 과정을 스타치를 쪼개는 거죠. 쪼개는 과정에서 산으로 쪼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알칼리로 쪼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효소로 쪼갤 수도 있어요. 열로 쪼갤 수도 있어요. 근데 알칼리로 쪼개면은 쓴맛이 나요. 그래서 음식에서는 알칼리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산, 효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쪼개서 단맛이 나는 성분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우리가 당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을 이용해서
쪼개주는 과정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호정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정화 당화를 시험 문제로 물었던 거예요. 더하기 수십 개 수천 개가 뭉쳐 있었던 스타치가 2개짜리 하나짜리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이거를 이때 나오는 이제 이거를 D2 값이라고 해요. 덱스트로즈 이퀴발런트라고 해서 D 값이라고 당화도 D 값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거를 0에서부터 100까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0은 하나도 쪼개지지 않는 전분 상태에 가까운 거라면은 100에 해당이 되는 것은 다 쪼개진 포도당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D 값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포도당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이때 감미는 어떻게 되는가? 이때 점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때 이제 D 값이 증가하게 될수록 감미는 전분이었던 것이 포도당으로 쪼개지니까 감미는 증가하겠죠. 물성은 전분은 끈적끈적했는데 포도당이 되면 하나하나씩 쪼개지잖아요. 점도는 오히려 더 낮아지게 돼요. 이랬을 때 결정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봤어요. 시험 문제가, 두 번째 시험 문제가 결정성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전분이 당으로 쪼개지게 되면은 결정성은 증가를 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는 식품화학과 조리원리의 공통된 부분의 문제예요. 그래서 식품화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워요. 이 부분을. 마지막 문제가 뭐였었냐면은 여기 4점짜리 중에서 이제 1점은 당화, 2점은 호정화, 3점은 결정성이 증가한다. 마지막 문제가 뭐였었냐면은 캔디에 이 물엿을 넣었을 때 D가 된 이 물엿을 넣었을 때 이거의 변화가 어떻게 되겠는가를 쓰시오라는 것이 네 번째 문제였어요. 이건 조리 문제예요. 그죠? 이렇게 물었는데 캔디에다가 물엿이 들어가게 되면은 캔디 입장에서는 이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물성이 오히려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지는 물성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드러워진다. 이것까지 써서 4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작년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우유 문제, 두유 문제, 그다음에 호정화 문제, 그 전분 문제와 더불어서 캔디 문제 이렇게 물었잖아요. 앞파트는 식품학 문제, 뒷파트는 조리 문제예요. 그래서 같이 섞여요. 문제들이 전부 다. 그다음에 식품학 문제로 묻는 것 같지만은 식품학 문제에서도 용어들은 조리적인 용어들을 같이 섞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전체적으로 딱 떨어지는 과목들이 애매하게 없다고. 그래서 특히 식품학 부분 배우면서 조리적인 내용도 필요하고요. 조리적인 내용을 배울 때 앞쪽에 식품학적인 개념이 없으면은 무작정 또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의외로 조리 부분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리고 제가 또 그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요리를 너무 안 해요. 조리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감자 파트 들어갈 때도 감자 메쉬 포테이토 만들 때 감자 뜨거울 때 으깨야지 보실보실한 감자가 되는 거거든요. 식어버린 다음에 감자를 으깨게 되면 오히려 질척질척해져 버려요. 근데 그걸 자꾸 저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그럼 답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이론상에서는 감자 안에 감자 전분이 쌓여 있는데 작은 이런 하나하나 세포 형태로 이렇게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감자 전분에 해당이 되는 것들도. 근데 뜨거운 상태에서 얘를 팍 으깨게 되면은 이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입자로 떨어지게 되면서 보실보실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 식어버린 다음에 으깨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힘으로 눌러버리게 터지게 되면서 여기 안에서 전분이 빠져나와서 끈적끈적해져 버려요. 근데 그냥 한 번이라도 이거 감자를 깨봤던 친구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거든요. 근데 왜 자꾸 이게 뭔 뜻이냐면, 뜻이 아니다. 한 번만 제발 감자를 삶아보세요. 제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조리를 조금이라도 해봤고, 아, 조리 때 색깔이 이렇게 변했었지 라는 것을 해봤던 적이 있으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전혀 안 해봤잖아. 자꾸 이제 이걸 또 의심을 품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감자, 오늘 저녁 메뉴는 감자로 삶아 드세요. 이렇게 이제 해줄 수밖에 없는 거인 건데, 조리를 해보게 되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조리 원리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여기에 과학적인 것들을 해서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식품학적인 지식을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학에 해당이 되는 원론적인 것들도 잘 알고 있어야 되면서 이것들이 이제 실제로 최종적으로는 조리에 응용이 되는 부분까지. 그래서 이 음식이 졸겔이 있었을 때 졸에 해당이 되는 것은 두유고 겔에 해당이 되는 것은 두부가 되는구나. 이거를 졸겔은 알고 있는데 두유, 두부는 구별을 못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 매칭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은 조리 원리도 차례 파트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오늘 들어갈 조리 원리의 개요는 딱히 이것이 시험 문제에 나왔다 이건 아닌데 모든 조리 개념에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개념으로 오늘 내용은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챕터 2로 들어가는 내용 중에 공유, 서류, 두류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묻게 되면은 메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 공유, 서류, 두류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식품학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공유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전분을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전분을 물어보게 되면서 전분의 성질, 그래서 아밀로즈, 아밀로펙틴으로 이제 구별이 지어지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호화, 노화, 호정화, 당화, 계화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은 조리적인 부분에서는 공유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에 쌀이 있다. 그 다음에 보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옥수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것들의 기본적인 특징부터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용해서 어떠한 조리를 할 수 있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밥을 만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밥짓기. 그 다음에 또 쌀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떡 문화도 있잖아요. 떡이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죽을 만드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기본 특성을 가지고서 조리적인 성질로 넘어가는 거예요. 조리에서는. 그 다음에 공유 파트에서는 또 이제 밀이 있으면서 밀가루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밀가루를 가지고서 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밀가루에서 대표적으로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들 있잖아요.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첨가물들이 들어가게 돼요. 우유가 들어가고 버터가 들어가게 되고 팽창제가 들어가게 되고 이랬을 때 그 빵 제품에 있어서 빵이 좀 단단한 빵이 아니라 폭신폭신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었을 때 그 팽창제 역할에서 이산화탄소의 역할이 팽창제 역할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공기가 팽창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효모가 만들어내는 작용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건지 이러한 내용들로 해서 이제 쭉 연결이 될 거예요. 전부 공유 파트는 주로 이제 이런 부분들로 해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류라고 하게 되면은 서류는 말 그대로 땅속, 땅 밑에 들어있는 뿌리 해당이 되는 걸로 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 감자가 나올 거고요. 고구마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토란 같은 경우에도 뭐 간지러움을 발생시킨다든지 이런 갈락토론산 해당이 되는 것도 호모젠티식 액시드 이러한 것들 어떻게 그래서 이 토란의 끈적거림이라든지 토란 즙액의 가려움증을 어떻게 제거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조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뭐 쌀뜨물로 한번 씻어준다든지, 데쳐준다든지, 소금물로 씻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리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리고 두류로 들어가게 되면은 두류 부분에서는 가장 메인으로 이번에도 나왔던 기출처럼 마찬가지로 두류 파트에서는 항상 잘 나오는 문제가 당연히 두부 문제예요. 그래서 두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두부가 만들어지는 응고 원리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응고 원리에 대해서 지금처럼 해서 이제 단백질 변성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칼슘염, 마그네슘염에 의한 변성도 있어요. 근데 칼슘 이가이온, 마그네슘 이가이온에 의해서 이가이온에 의한 바로 응고 부분도 있지만은 연두부, 순두부 같은 경우에는 글루코노 델타 락톤이거든요. 글루코노 델타 락톤이라고 해서 일명 GDL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건데 연두부, 순두부는 GDL을 이용해요. 그러면은 GDL을 이용하게 되는 건데 얘는 그러면은 원리가 어떻게 돼? 라고 하게 되면은 GDL은 산을 이용한 응고고 이거는 단백질의 등전점에서의 응고예요. 그래서 이거 조리되면서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리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두유를 이용해서 두부가 되는 건데 그 응고 원리에는 바로 단백질의 변성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등전점에서의 응고 원리, 그 다음에 칼슘 이가이온, 양이온에 의한 응고 원리 이런 원리들이 이제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와 식품학이 같이 섞여버려요. 모든 것들의 조리 과학에서는. 그래서 두부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잘 나와요. 두부 파트가.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육류, 어패류, 난류, 우유, 유제품. 그래서 이 파트는 지금 단백질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데 육류, 그 다음에 어패류, 그 다음에 우유, 유제품, 난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육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제 조리적인 뭐 분류 문제, 소, 돼지 쭉 나오게 되는 거지만은
분류 문제도 있게 되는 거지만은 이번에 나왔던 문제는 이제 단백질을 가열했었을 때 우리가 붉은색이었던 것이 회갈색으로 바뀌잖아요. 그랬을 때 변성글로빈 헤미크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변성글로빈 헤미크롬인데 그 헤미크롬 단계에서 바로 하이드록시기가 붙어 있었을 때는 헤마틴이라고 하는 거고요. 헤마틴에서 염소로 넘어오게 되면은 얘가 헤민이 돼요. 그랬을 때 변성글로빈 단계에서 헤마틴 헤민을 쓰는 게 이번 시험 문제였었어요. 헤마틴과 헤민. 그래서 육류 파트의 경우에는 색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학하고 많이 반복되는 거고요. 우리가 조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물어보는 문제가 습열조리법을 선택을 할래? 건열조리법을 선택을 할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습열법, 건열법. 그 다음에 육포 같은 경우에는 건조법이죠. 건조법.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느 부위를 이용할 거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장조림을 만들 때, 그 다음에 뭐 편육을 만들 때, 는 어떠한 조리적인 포인트가 들어가야 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편육을 만들었는데 썰어봤더니 안에 검은빛, 핏물이 그대로 묻어있, 그런 색깔이 있게 되면은 조리적으로 별로 좋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편육은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장조림을 만들려고 했는데 도저히 찢어지지도 않아.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인가? 이러한 것들, 조리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때는 각각의 이제 육류의 부위와 조리법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조리 파트예요. 그 다음에 육류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조리에서 어떻게 하면 고기를 좀 더 부드럽게 먹을 것인가, 이런 연육적인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계적인 방법으로 뭐 미초퍼를 이용한다든지 칼끝으로 다진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시험 문제 잘 나왔던 것이 실제로 이제 효소를 이용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키위를 이용할래, 파인애플을 이용할래, 무화과를 이용할래,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양파를 갈아서 넣을 거야? 이랬을 때 바로 키위 속에 들어있는 뭐 액티니딘, 파인애플 속에 들어있는 브로멜린, 무화과 속에 들어있는 피신, 이런 것들도 응용시켜서 물어보는데 반드시 이 과일들은 모두 생과일이어야 돼. 그죠? 파인애플 통조림에 효소는 없어요. 근데 파인애플 통조림 쓸 수 있어. 연육에. 왜? 당 때문에. 단맛으로. 이러한 것들.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육류 파트에서 나올 거고요. 어패류 부분에서 기출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항상 뭐냐면은 비린내예요, 비린내. 그래서 생선에 있어서 바로 이제 비린내 성분에 해당이 되는 건데, 생선 이렇게 말을 해도 이 생선도 바다 생선도 있고 민물 생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민물 생선에 해당이 되는 것은 바로 뭐 메기, 잉어 막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은 리신에서 만들어진 피페리딘이 대표적인 이제 비린내에 해당이 된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수어 해당이 되는 바다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였던 것이 트리메틸아민이 되면서 비린내를 유발시켜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문제였었고, 2년 전 그 문제로에서는 뭐가 나왔었냐면은 홍어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얘는 우리가 홍어를 삭혀 먹는다, 삼합 이런 요리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 홍어는 껍질에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근데 홍어를 삭힌다라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요소가 분해가 돼서 거꾸로 암모니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톡 쏘는 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삭혀지는 정도에 따라서 그 홍어에서 나오는 향이 암모니아 향이거든요. 그래서 암모니아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때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바로 이제 인돌이라는 그 향을, 톡 쏘는 시큼한 향을 만들어내게 되는 건데, 이 인도를 만들어내는 게 그 기본 아미노산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시험 문제였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시험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얘였어요. 얘가 누구? 트립토판. 그래서 트립토판으로부터 인돌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이제 또 위생학 문제였는데 여기에서 또 이런 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시 제가 얘기하겠지만은 발효가 있고 변폐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발효나 변폐나 썩이는 거예요. 썩히는 건데 사람이 먹으면 발효라고 하는 거고 사람이 먹지 않으면은 변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한 데서도 이제 이러한 기준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또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것은, 그래서 이 나는 생선에 비린내가 없어, 얘는 일부러 유발시킨 거니까 얘는 이제 변폐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냄새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나는 어류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비린내를 없애고 싶어. 이럴 때 어떠한 것을 이용할 것이냐라고 해서 몇 년 전 시험 문제 나왔던 방법 중에서 왜 여기에다가 알코올을 이용하는지를 써라. 여기에다가 왜 된장을 이용하는지 써라. 이런 것도 시험 문제로 나와요. 그러면은 된장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속에 콜로이드가 있죠. 콜로이드라는 성질은 비린내를 잡는 작용이 있어요. 흡착하는 작용. 그래서 콜로이드의 흡착성 때문이다 라는 거. 알코올의 경우에는 휘발되는 성질이 있게 되면서 비린내를 휘발시킨다. 이런 이제 각각의 원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들을 쓰는 걸로 해서 어패류 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린내 제거가 주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우유로 들어오게 되면은 우유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기본적인 문제로 해서는 치즈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단백질 문제로 해서는 변성 문제 있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모짜렐라 치즈 같은 경우에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레닌을 이용한 치즈의 원리도 틀려요. 두 가지가. 각각 산을 이용한 치즈인 건지 아니면은 레닌이라는 효소를 이용한 치즈인 건지 이 원리도 다르거든요. 치즈의 원리법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라떼 이런 거 만들었었을 때 우유를 가열하게 되잖아요. 가열했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라떼 먹을 때 꼭 주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린내 나도 상관없으니까 제발 뜨겁게 해주세요. 그냥 혀가 데일 정도로 굉장히 뜨겁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해요. 저는 미적지근한 게 싫어서. 근데 이거 나왔던 게 우유를 가열했었을 때 발생되는 향, 냄새였었는데 바로 황화수소죠. 이 황성분 때문에 비린내가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이거 물어보는 문제. 황화수소, 가열취 이런 것들도 이제 우유 파트에서 또 우유에서의 이제 카제인 단백질과 유청 단백질 이런 성질들 물어보는 것이 우유 쪽에서의 주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난류로 들어오게 되면은 달걀 같은 경우에는 달걀, 흰자, 노른자 각각의 성분들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껍질에 해당이 되는 난각의 특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남백 속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또 있게 되죠. 뭐 리소자임도 있을 것이고, 아비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계란 노른자에 있었을 때 리포비텔린 해당이 되는 인지질 성분들을 이용해서 유화성에 들어가는 성질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난황 표면에 황화제일철 생기면서 암록색 색깔 만들어지는 것도 만들어지는 원리, 이렇게 해서 달걀 부분도 굉장히 잘 물어봐요. 여러 가지 응고성, 기포성, 유화성 이런 문제로 해서도 달걀 파트.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각 챕터별로 조리에서의 주 포인트를 얘기한 거예요. 주 포인트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과일, 채소 같은 경우에는 과일에서는 팩틴 문제로 특히 잘 물어봐요. 팩틴 문제로 해서 잼 문제로 해서 잘 물어보게 되고요.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색소 문제로 잘 물어봐요. 클로로필,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 뭐 이런 플라보노이드 이렇게 해서 색소 문제 파트로 해서 채소류 문제는 이제 색소와 관련된 걸로 많이 해서 물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조류, 버섯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까 8점이라고 말을 했지만 두 문제, 세 문제, 2점, 2점, 4점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고 대부분 8점 정도로 나오게 되는데 어디서 나올 줄 몰라요. 심지어 2, 3년 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가 그 해조류에서 김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김 문제가 나오면서 김이 우리가 김에 해당이 되는 것이 우리가 바다 표면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바다 정도에 따라서 옅은 바다에서 자라는 바다풀, 중간 바다, 깊은 바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해가 있었을 때 광합성을 하는 정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광합성을 제일 잘하는 녹조류, 중간 바다 갈조류, 제일 깊은 쪽에서 홍조류 이렇게 있게 되는데 김은 홍조류예요. 홍조류에 속하게 되는 건데 김을 왜 눅눅한 상태로 먹다가 놔버리게 되면 여름쯤에 봤었을 때 습기 차거나 이렇게 되면 붉은색으로 변해 있잖아요. 이 붉은색의 색소, 붉은 색소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 또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피코에리스린 이게 답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조류에서 또 색깔 문제 이렇게도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버섯류 같은 경우에는 또 표고버섯의 향기 성분에 해당이 되는 것들 또 시험 문제로 물어요. 그 다음에 바로 버섯류가 이제 구아닌 모노포스페이트, 구아닌산에 대한 감칠맛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러한 버섯류의 이제 그 향기 성분, 뭐 송이버섯 이런 향기 성분들도 이제 묻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류 같은 경우에 실제로 저는 이제 강의하면서 제일 제가 강의하기 난감한 부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당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 파트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당류 부분에서 캔디 문제가 지금까지 한 4번 나왔나? 5번 정도 나왔나? 캔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캔디 문제에서 우리가 결정형 캔디와
비결정형 캔디 문제가 나오게 돼요. 결정형, 비결정형 캔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태피, 토피, 누가, 마시멜로, 그 다음에 뭐 브리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드셔본 것도 있고 안 드셔본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어봤던 뭐 단단한 청포도, 하드 캔디, 그죠? 자두맛 캔디, 이런 하드 캔디, 마시멜로, 이런 느낌들은 대충 와. 누가? 그 다음에 이것도 말캉말캉한 느낌 정도로 느낌이 와. 근데 뭐가 도대체 결정형이라는 거고 비결정형이라는 건지 이 느낌이 안 오고 이쪽 파트를 잘 많이 안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쪽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난감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근데 이게 또 시험 문제가 아까 그 캔디 문제로 물엿 문제도 또 작년에 나왔었잖아요. 캔디에다가 물엿을 섞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거였었는데 바로 이제 결정형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설명해 줄 때. 또, 근데 의외로 자꾸 이제 그 변별력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넣나 봐요. 그래서 그 당류 문제가 의외로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까지. 기출이 많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유지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 파트 공부하실 때 제가 그 꼭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식품화학 공부를 다시 하셔라. 그러니까 식품화학 유지 파트를 다시 봐라 라고 하게 되는데 유제류에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뭐 그 식품화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단세지방산, 중세지방산, 뭐 이렇게 복합지질, 단순지질, 유도지질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한다면은 조리 파트에서는 식물성 유냐, 동물성 유냐, 가공 유냐 이제 이렇게 해서 구별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리에서의 유지주가 열 전달 매체로 이용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쇼트닝성으로 이용이 된다든지 이제 조리에 이용되는 성질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러는 것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화 될 때는 이 튀김 문제로 해서 한 4-5번 나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튀김 문제로 물었지만은 실제적인 문제는 3패 문제예요, 다. 그래서 이게 자동산화인지 가열산화인지, 그러니까 자동산화의 특징, 가열산화의 특징을 알았을 때 이 문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산의 구조 이런 것들도 알아야 돼요. 아, 작년 시험 문제는 이거였었구나. 리폭시게나제 콩류, 두류에 있어서 변향을 일으키는 리폭시게나제 효소를 이 효소의 이름과 더불어서 이 효소가 어떤 구조의 그 변폐를 일으키는지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 구조가 1,4-시스 펜타디엔이라는 구조였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것들까지 같이 연결이 돼요. 뭐 유지류에서 이제 변향 뭐 이렇게 냄새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래서 튀김 파트도 있게 되고 변향 파트도 있게 되고 구조와 조리가 같이 섞여버려요. 이 파트가. 그래서 어떻게 조리 문제인데 화학 같고 화학을 하다 보면 조리 얘기가 나오고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섞여요. 조리화학적인 부분이. 유지 부분이 특히 그래요. 여기까지가 메인으로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고요. 나머지 부분이 이제 조미료 및 향신료 이렇게 해서 식초가 들어갔었을 때의 역할, 설탕이 들어갔었을 때의 역할, 소금의 역할, 이런 역할들로 이제 쭉 들어가는 파트가 이제 조미료 파트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해서 조리 부분인데 조리 부분이 절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은 조리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화학하고 같이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앞쪽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간은 조리 원리의 개요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식품과 조리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식품과 조리라고 했는데 식품은 약간 이제 식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이 있었을 때 식품의 경우에는 식재료의 느낌이고 음식은 바로 테이블에서 바로 섭취할 수 있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식품이 음식이 되게끔 넘어가는 모든 과정을 조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조리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반드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쌀을 이용해서 밥을 해 먹어, 쌀을 이용해서 떡을 해 먹어, 죽을 끓여 먹어, 감자를 이용해서 감자 튀김을 해, 감자 조림을 해, 감자 볶음을 해 라고 하게 되면은 자, 가열 조리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는 오이를 이용해서 오이 무침이 아니라 오이 스틱 그냥 먹을 거야, 깎아서. 그죠? 그 다음에 고구마 같은 경우에 나는 껍질 벗겨서 그냥 씻어낸 다음에 그냥 겉껍질 밖에 있는
그 흙먼지 이런 것만 털어내고 난 다음에 나는 고구마 그냥 통째로 먹을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리에는 가열 조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가열 조리도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가열 조리와 비가열 조리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열 조리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오이 생채, 무 생채, 뭐 고구마 스틱, 당근 스틱 이랬잖아요. 생채 종류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샐러드 종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뭐 날회 종류로 해서 육회, 뭐 숙회도 있지만 그냥 생선이나 고기나 이런 것들도 날걸로 먹겠다라고 했었을 때 날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비가열 조리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열 조리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물을 이용하느냐라는 수별조리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을 이용하지 않느냐라고 들어가는 건열조리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름을 이용해서 나는 볶음을 할 거야. 기름을 이용해서 나는 튀김을 할 거야. 라는 것들은 건열조리법으로 들어가요. 이거는 물이 들어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별법도 있고 건열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리. 그래서 식재료가 음식이 되도록 하는 과정 자체를 다 조리라고 한다. 이렇게 넓게 보시면 돼요. 넓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 자, 보시면은 식품이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호성과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고 라고 했는데 우리가 식품의 기능에 있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1차적 기능, 2차적 기능, 3차적 기능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1차적 기능은 얘를 먹어야지 사니까 그래서 영양적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기왕이면 나는 뭐 감자를 먹더라도 나는 감자를 생으로 먹는 것보다 구워 먹었을 때 튀겨 먹었을 때 더 맛있더라 라고 하면서 어느 것이 더 맛있는지 해당이 되는 기호성적인 부분을 따지기 시작해요. 1차가 지나고 나면은. 그죠? 조금 더 맛있게 먹고 싶어 라는 거. 근데 최근에 이제 식품에 있어서의 기능은 3차적인 기능이죠. 이거를 먹었을 때 나는 항노화, 안토시아닌 계열에 해당이 되는 검은색 유를 많이 먹었을 때 항노화가 된대. 그 다음에 피토케미칼 많이 들어있는 채소류, 색깔 채소를 먹었을 때 이것들이 항암 작용이 있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바로 생리 조절 기능, 생체 조절 기능이 있잖아요. 이러한 기능을 함유하게끔 하면서 뭐 노화를 억제한다, 뭐 면역력을 높인다, 성장을 촉진한다 등등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갖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제 건강보조 식품들 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3차적 기능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식품에 있어서도 1차, 2차, 3차 이렇게도 구별하기도 해요. 자, 봐볼게요. 그래서 기호성과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화학적인 물질. 그래서 우리가 식품화학이 들어갈 때 탄소, 수소, 산소.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 단백질은 질소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 화학적인 물질로. 그래서 식품화학 이걸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위해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천연물. 또는 반조리식품, 조리식품, 가공품으로 인간이 직접 섭취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의 식품의 정의는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라고 정의를 한다 라고 했어요. 이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식품으로 갖추어야 될 기본 조건에서 첫 번째 영양, 당연한 거죠. 그래서 탄단지, 비타민, 무기질 이러한 영양소 배합이 잘 되어 있으면서도 당연히 소화, 흡수가 쉬워서 영양 목적을 충분히 달성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기호, 기왕이면 맛있게 먹어야 돼요. 빛깔, 냄새, 맛, 형태 등을 좋게 하는 기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식욕을 증진하고 또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한다라는 거예요. 기호적인 거. 위생, 영양적, 기호적으로 훌륭한 식품이라도 위생적으로 유해하면은 가치가 없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경제. 자, 우리 식단가 조절하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너무 다 비싸져서 힘들죠. 그래서 정말 요즘에 김밥 뭐 4,000원, 5,000원, 그죠? 요즘에 기본 음식 백반값이 8,000원도 싼 거 아닌가요? 8,000원에서 10,000원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데 두 끼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안 먹어야 되나? 자, 보시면은 경제적인 면, 식품과 조리에 관계되는 원리를 잘 이해함으로써 합리적인 조리를 통해서 비용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비용 통제. 그 다음에 5번째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수요일 다 먹는 날, 수다 날, 그 다음에 잔반 없는 날도 있고 뭐 요즘에는 영양적인 면에서 서울시 이쪽에서는 또 채식데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채식 먹게끔 아이들 유도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이러는데 자,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 로컬 푸드라고 했잖아요. 그냥
그냥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의미만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냥 너무 진지하게 말고. 그래서 환경적인 의미에서 로컬 푸드의 의미 뭐냐면은 그 지역으로부터 반경 300에서 400km 이내에서 생산되는 음식을 섭취하자. 이것이 로컬 푸드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서울에 해당이 되면은 만약에 여기가 무안 양파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무안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는데 뭐 대략 한 350km, 400km라고 칩시다. 400km였다라고 치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서울에서부터 모든 수도권의 거리가 다 400km 이내이기 때문에 모든 음식이 다 로컬 푸드여야 돼요. 맞죠? 근데 실제 로컬 푸드가 아닌 거 아시죠? 이 거리상으로. 왜냐면은 무안 양파가 여기에서 와서 서울 가락동 시장으로 올라가요. 그럼 400km를 갔잖아? 가락동 시장에 갔다가 다시 무안으로 내려와야 돼요. 여기서 팔리려면은 800km가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여기에서 바로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락동 시장에서 집화장으로 해서 몰렸다 가기 때문에 그 키로수가 너무 늘어나 버려요. 우리나라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근데 원래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로 얘기한 거고요. 원래는 그 지역으로부터 가까운 거리 이내에 해당이 되는 것을 먹자라는 것이 로컬 푸드인데 그렇게 가까운 거리 것이 되려면은 방부제라든지 첨가물이라든지 이런 걸 쓰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던 거예요. 신선하게 바로 이제 배송이 된다는 조건 하에서 그래서 로컬 푸드, 지역 음식이라는 말이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푸드 마일리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푸드 마일리지의 개념은 뭐냐면은 내가 여기에서 아까 제가 양파를 실어서 서울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트럭을 싣고서 거리를 이동을 할 때 이 푸드 마일리지 또 오렌지가 넘어와. 그죠? 캘리포니아 오렌지가 우리나라로 넘어올 때 배를 타고 넘어오든 비행기를 타고 넘어오든 그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거리를 이제 보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트럭을 통해서 이동을 될 때 석유 연료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 연료에서 나오는 것까지 같이 계산을 해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것들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CO2를 그만큼 많이 뿜어내게 되는 거잖아요. 이 개념이 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연료를 또 많이 사용한다라는 개념이 푸드 마일리지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슬로우 푸드라고 했는데 뭐 이 슬로우 푸드 개념에서는 보통 우리가 슬로우 푸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패스트푸드의 반대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원래 이제 말 그대로 슬로우 푸드의 원래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전통 음식이에요. 전통 음식. 그래서 전통 음식을 그 지역의 전통 음식을 살리자가 원래 슬로우 푸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장, 김치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발효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천천히 익어가는 음식들 결국은 그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전통 음식의 개념이 큰 거예요. 슬로우 푸드의 의미는. 그래서 전통 음식을 살리자 이런 의미가 이제 슬로우 푸드의 개념이 된 거고요. 에코 쿠킹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자연의 건강한 메아리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이것도 이제 자연을 위한 뭐 식단이란 거고. 로하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라이프 스타일 오브 헬스 그러니까 건강한 삶 and 영어로 보면은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지속성이라는 의미예요. 지속하자라는 건데 이 지속의 의미가 뭐냐면은 지구의 지속이에요. 지구를 지속하자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환경 그래서 CO2를 최대한 적게 만들어서 우리가 탄소 발자국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CO2를 최대한 적게 만들어서 바로 이제 그 지구의 환경을 우리가 살려주자 이런 것들이 서스테이너빌리티 지구의 지속성이라는 거 지구 환경에 그래서 보시면 영양적인 면, 기호적인 면, 위생적인 면, 경제적인 면 더하기 환경까지 생각할 수 있도록 넘어가자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건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조리의 목적 들어가게 되죠. 첫 번째, 조리를 통해서 나는 기호성, 썰고 가열하는 동안 맛, 냄새, 온도, 질감 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색깔의 배합, 실제로 여러분들 피망, 파프리카 조금만 섞어도 색깔이 확 달라지잖아요. 이러한 것들. 색깔의 배합, 다양한 조리 기술의 사용, 용기의 다양화, 부재료를 사용한 장식 등으로 본래 식품 자체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식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호성도 있고요. 플레이팅이겠죠. 어떻게 플레이팅을 잘 하느냐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전성, 세척, 침수, 썰기, 그 다음에 가열하는 동안에 아린 맛, 독한 맛, 그
초등학교에서는 봄철에 원추리나물 쓰면 안 되잖아요. 성인들은 크게 상관없는데 원추리에 약간 독성분이 아이들한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또 쓴바기 이러한 것들도 좀 많이 아린맛을 좀 쓴맛을 많이 빼내야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도. 그래서 세척, 침수, 썰기 이러한 것들 통해서 아린맛이라든지 독한 맛이라든지 이러한, 그리고 여러분들 왜 그것도 아시죠? 아까 제가 팥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팥 성분 같은 경우에도 팥도 삶을 때 찬물 버리는 거 아시죠? 팥도 한번 이제 삶으실 때 찬물 버려야 돼요. 찬물 안 버리고 그대로 그냥 삶아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그 뒤에 떫은 맛 더하기 아린 맛이 있게 되고 속을 너무 자극하게 돼요. 근데 반대로 이걸 이용해서 다이어트 차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장을 자극을 해서 오히려 이제 변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그 대사를 촉진하는 걸로 쓰기도 하기도 해요. 적절하게. 근데 이 팥물도 첫 번째는 버려야 돼요. 버려주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독한 맛, 아린 맛. 이런 불쾌한 성분들이 제거되고 또 병원균, 기생충, 농약 등도 제거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영양적 효용성을 증가시킨다. 자, 식품 그 자체에 포함된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해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웠네. 식품이라는 식재료에서 만약에 음식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자리에서 내가 뚝 따서 먹는 게 아니라면은 당연히 시간이라는 것이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열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영양가는 파괴가 돼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가능하면은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저도 가끔은 이제 그 마트에서 식재료를 산 다음에 냉장고에서 한참 지난 다음에 먹을 때가 있는데, 이미 사실 마트까지 들어올 때도 유통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온 거잖아요. 이때도 지금 영양가가 계속 손실되고 있는데 집에까지 와서도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계속 손실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비타민류는. 그래서 가능하면 바로바로 먹을 정도로만 사서 조리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바로 영양소가 파괴, 줄어들지 않도록 하면서 단일 식품보다는 양념, 부재료를 첨가시킴으로써 영양가를 높인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콩하고 이제 밥을 지을 때도 콩하고 같이 짓게 되면은 쌀하고 했었을 때는 또 영양가 효용성을 증가시킨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단백가를 보완한다, 아미노산가를 보완한다 이렇게 용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곡류에서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제일 부족한 아미노산에 해당이 되는 것이 리신이죠. 그리고 콩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제일 부족한 아미노산에 해당이 되는 것이 메티오닌이에요. 그러면은 쌀하고 콩하고 같이 섞어서 콩밥을 하게 되면은 쌀이 메티오닌을 채워주고 콩이 리신을 채워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콩밥이 되게 되면은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백가가 보완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제인에 해당이 되는 단백질의 경우에도 그 트립토판 이런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도 옥수수만 이용하지 말고 달걀하고 같이 먹어주게 되면은 서로 보완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해 주는 거. 영양적 효용성, 조리 방법, 식사량, 또 감정, 주위의 환경, 개인의 소화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잘라준다든지 물에다가 미리 좀 불려놨다든지 또 가열을 해줬다든지 부드럽게 해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화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조리를 통해서 저장성과 수동성을 향상했다라고 했어요. 조리를 통해서 식품 중에 수분 함량을 줄이거나 소금 등의 첨가로 수분 활성도를 낮추어 준다라고 했는데,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은 수분 활성도는 워러 액티비티에 해당이 되면서 주로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미생물이나 이쪽에서 다 이용할 수 있는 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 유리수, 자유수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리수에 해당이 되는 것을 0.6 아래로만 떨어뜨려줘도 모든 미생물의 증식이 다 억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유수를 이제 제거할 수 있는 방법 해당이 되는 건데, 건조 시켜서 날려버려 라고 할 수도 있고, 설탕을 넣어서 설탕이 물하고 결합할 수 있게 해 라는 것도 있을 거고, 소금을 넣어서 염장을 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냉동을 시켜서 얘를 일부 결합수로 얼려버려 이렇게 하는 방법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AW를 낮추는 방법에 해당이 돼요. 그랬을 때 이거하고 원리가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라고 이제 만약에 객관식 예전에 문제 있었을 때는 이거하고 저장을 늘리는 방법 중에 원리가 다른 것이 바로 초절임이에요.
초절임은 왜? 얘는 pH를 3 아래로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미생물, 특히 세균이 좋아하는 pH가 7 내지 8이잖아요. 그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수분을 조절하는 방법이라면 초절임에 해당이 되는 것은 pH를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리가 다르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 가열을 통해서 식품 중에 효소를 불활성화시켜서 식품의 변폐를 방지한다.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시금치 초록초록 색깔을 나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시금치 데쳐주고 나면 초록색을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이러한 것들. 또 이러한 저장성, 수송성, 기타. 조리 방법을 여러 가지로 변형시키면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으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된장, 간장, 쌈장. 예전에 뭐 한국은 처음이지 뭐 이런 비슷한 프로 초창기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때 그 비행기가 뭐 이제 수화물 킬로그램 수가 9kg인데도 있고 12kg인데도 있잖아요. 근데 한 친구가 그걸 엄청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방을 그 수화물 거기에서 가방을 열었어. 그랬는데 거기에 들어있었던 것이 3kg짜리 된장통, 그다음에 그 된장, 고추장, 쌈장통을 3kg짜리를 다 넣어놓은 거예요. 잔뜩 이 친구가. 그래서 한국에 와서 된장, 간장, 된장, 쌈장, 고추장 맛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통 다른 친구 가방에다 막 분산시키고 이 장면이 나왔었는데 무겁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도 분말화되어 있는 거 아세요? 된장, 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도 분말화되어 있어요. 분말화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분말 상태로 이동을 시켜요. 이동을 시킨 다음에 여기에서 물만 부어서 우리가 원하는 농도로 개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수분을 날려버리고 분말화시키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아까 뭐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 배를 타고 이동을 해 이랬을 때도 훨씬 더 그 식품회사 입장에서도 수송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장성도 있지만은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훨씬 유리해요. 이런 무게를 줄여주는 방법들도. 자, 기타 보시면은 조리 방법을 여러 가지로 변형시키면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으면서 즐거움, 조리하는 즐거움을 줄 수 있다. 라는 등등등. 조리를 통해서 다양한 원재료 혼합으로 인해서 복합적인 맛을 도출한다. 라고 해서 조리의 일반적인 그냥 목적이에요. 크게 봐보세요. 그냥 기호성 증진, 그 다음에 안전성 향상, 영양적 효용성 증가, 저장성과 수송성 향상, 그 다음 기타 다양성을 준다. 정도로. 자, 잠깐 쉬고 이제 조리 물 들어가도록 할게요.